지금 이란 전쟁 종전 협의에 대해서 이미 전자 서명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스위스에서 G7 정상회의에서 세레모니 형식으로 이제 악수하고 사진 찍는 것만 남은 상황이에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언제 빠개질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인을 하고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또 중요해요. 왜냐? 이스라엘이 또 깽판 칠 거예요. 깽판 칠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디어에 무슨 뭐 종전 협약이 있다구냐 저따구냐 미국이 호구 잡혔다 뭐네 뭐 싸움 부추기는 그런 가운데 거기에 제가 숟가락 얹어 가지고 감정 배설용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더 중요한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바로 중간 선거입니다. 미국 중간 선거. 자, 당장 11월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란 정쟁이랑 물가 상승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가 뭐 이제는 별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한 10% 차이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은 이제 트럼프는 남은 임기 대통령 행정명령 참기름 짜내듯이 쥐어짜가지고 국정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야 이기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또 마음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 텃밭 진짜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LA 시장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의 어떤 그런 정책들이 이제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밉지만은 그렇다고 민주당도 그렇게 미덥지는 않다. 그런 주의예요, 지금. 그래서 LA 시장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선전을 하고 주지사 선거에서도 원래는 여러분들 그냥 캘리포니아는요. 민주당 후보들끼리 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냥 민주당 표밭입니다. 근데 이제 공화당 후보가 결선까지 진출을 했거든요. 그 말은 민주당도 여론조사만 믿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이랑 이란 전쟁 사후 대처 이런 거를 이제 트럼프의 대처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견제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란 전쟁이 봉합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다음 계획은 뭐냐?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활성화 전략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란 전쟁이든 최란 전쟁이든 간에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경제가 좋아졌다고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쟁 언제 있었냐는 듯이 바로 잊혀집니다. 근데 반대로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이란 전쟁을 비롯해서 모든 정책들이 공격받아요. 야, 불법 체류자들 쫓아내가지고 인건비 올라가가지고 물가가 비싸졌잖아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모든 정책이 줄바따를 맞으면서 정권 심판당하면서 바로 레임덕 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정부가 뭔 꿍꿍이가 있냐? 다음 전략은 뭐냐? 자, 사실 굉장히 명확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그런 과제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야 이걸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예. 이 양반 여러분들 봤잖아요. 취임하자마자 스피드런 뛰는 거 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4년 동안 와진 상담하면서 이거 내 대통령 되면 이거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 된 후로 계속 그냥 체크 마크 딱딱딱딱 하면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다면은 하는 거예요. 그게 좋든 싫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 전략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 경제 정책은요. 굉장히 명확하고 심플해요. 예. 말하자면은 돈 풀고 규제 풀어 가지고 강력하게 경제를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확장형 경제 정책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 제일 핵심이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그러니까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얼마나 많이 내야 하느냐, 그거 결정하는 금리. 왜냐?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싼 이자로 돈을 빌려 가지고 집도 짓고 건물도 올리고 뭐 물건도 대량으로 생산하고 그런 식으로 기업들이 빌린 돈으로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을 벌이면은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수많은 제품들이나 인력을 구입하거나 고용하게 되고 그러면은 수많은 거래 내역이 오고 가면서 세금이 걷히잖아요. 뭐 부가가치세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고용도 늘고 고용이 늘면은 사람들이 일정한 돈이 통장에 따박따박 꼽히니까 이런저런 물건도 사고 그럼에도 세금 걷히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사실 일정한 돈이 통장에 꼬박꼬박 꼽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축이 되기 시작하고 목돈이 모이는 게 슬슬 보이잖아요. 근데 또 돈 빌리는데 이자율도 낮네?
그러면 미국에서는 집값 5%만 선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빌려서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몇 천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용만 좋으면은.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은 이자가 낮으니까 돈을 빌려 가지고 집도 사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통장에 돈을 모셔 놓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고 사업을 벌리도록 유도를 해야 경제가 풀린다는 생각을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가 높고 돈을 빌렸을 때 내야 하는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못 사고 금리 내려갈 타이밍만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 정부 부채가 39조 달러가 넘어요. 그러면은 빚이 39조 달러면은 이자가 여러분들 어마무시하겠죠. 근데 금리가 높으면은 미국 정부 부채 이자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금리를 낮추는 게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금리 높이고 낮추는 거를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결정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연준입니다. 뭐 연준이는 뭐 친구 아들내미 이름도 아니고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줄여가지고 연준이라고 합니다. 연준. 연준은요, 뭐 사실 말이 중앙은행이지 실제로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독립된 기관.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대통령 입김에 놀아나면 안 되는데요. 예.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고 빨리 자기가 고안해온 그런 경제 정책을 펼치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당시 연준 의장으로 있었던 파월 행님이라고 있었어요. 예. 파월 행님이 생각했을 때 고용지수도 빵빵하고 주식시장도 빵상빵상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 문서상으로는 경제가 그리 나쁘지 않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 행님 생각에는 지금 경제가 탄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경제가 너무 빨리 성장해가지고 오히려 물가 상승이 개판이 날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경제가 너무 빨리 성장하면 왜 물가가 상승하느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전문가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이해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척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경제가 너무 빨리 성장하잖아요. 물가가 왜 상승하냐면은 경제가 호황이니까 사람들 통장에 돈이 촉촉하게 꼽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 구매력이 빵빵해지죠. 돈이 많으면 뭘 계속 사고 싶잖아요. 뭐 부동산이든 차든 음식이든 백이든 구두든 간에. 근데 공장에서 차를 찍어내고 집을 짓고 물건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공급량은 소비자들 구매 욕구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양은 제한되어 있는데 사람이 너무 몰리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너무 빠르면은 물가 상승도 심해진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 파월 행님이 지금처럼 경기가 좋을 때 미리 금리를 올려놔야지 나중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각이 남는다, 그런 입장을 고수를 해온 거예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지.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야, 파월, 야, 빨리 금리 내려란 말이야. 연준 의장은 뭐 독립성 운운하면서 내 말 안 듣는다. 그러면서 나 사실 좌파 아니냐.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금리 안 내리는 거잖아. Such a disgrace, okay? 빨리 내려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연준 의장 파월이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예. 그래서 취임식 때 자기가 백악관 들어가자마자 바로 물가랑 경제 잡겠다고 입을 털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계속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금리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경제 정책이 실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제일 중요한데 공약을 이행을 못하니까 지지율도 개판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대놓고 자를 수가 없잖아요. 독립적인 기관이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파월 의장 주변에 공사를 야무지게 치기 시작해요. 오케이? 자, 먼저 연준 센터를 까고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져낸 건수가 뭐냐? 자, 연준 본부가 최근에 리모델링을 아주 이쁘게 했어요. 근데 트럼프 이 양반이 부동산 쪽이나 건설 쪽 아닙니까? 이 양반도 꽁구리 친 거 딱 보면은 딱 각이 나와요. 기둥에 철근 몇 개 박았는지 쓱 보면은 이거 얼마짜리 공사인지 계산이 쓱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장부 센터를 까보니까 초기 비용이 2조 원 정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완공하고 보니까 3조를 썼네? 그 1조 어디 간 거냐? 엿밥 까먹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꼬투리 잡기가 굉장히 상큼한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건수랑 그다음에 뭐 직무 태만 이런 거 쓱 감아가지고 엮어가지고
기자회견마다 파월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넌 너무 정치적이야. 좌파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이러면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파월한테 데미지를 계속 가하는 거예요. 무탈 짤짤이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나는 게 2025년 5월 22일까지예요. 그러면은 의결을 해가지고 재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음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근데 파월이 재선을 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프겠죠. 그렇다고 또 다음 의장으로 선출되는 사람이 또 트럼프 성향이랑 안 맞으면은 이게 조금 꼬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미리 연준 2인자들 중에서 트럼프랑 성향에 맞는 양반을 찾아가지고 킹메이킹을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의장 표결이 있기 전에 야 나는 이 친구 참 마음에 들더라. 야 뽑으라는 소리는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든다는 거야. 야 밥도 오른손으로 먹을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운전도 이 사람 오른손으로 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모든 경우의 수를 돌리고 난 다음에 공사를 친 노력 끝에 이번에 연준 의장이 된 게 누구다?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에요. 케빈 워시. 예. 그런데 아무리 트럼프 입김이 들어갔다고 해도 일단 연준 의장 배지 달고 처음 하는 금리 정책 발표인데 미국 시간으로 내일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그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근데 연준 의장 배지 달고 바로 트럼프 말대로 금리를 내려버리면은 티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뭐 어차피 다 아는 사실이라도 의장이 취임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금리를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아 너는 어차피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하는 바지 의장이고 하수인 아니냐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동결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이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금리를 내린 것보다 동결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겠지만 또 모르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를 겐토치자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 양반이 주장하는 플랜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핵심이 뭐냐면 AI입니다. AI.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AI가 지금 빠르게 발달하고 있으니까 로봇이나 AI가 그죠 뭐 점심시간 때 뭐 기사식당 아니면 뭐 한밭집 가가지고 불백을 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작업시간 중간에 뭐 담배 풀어 나갈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생산성이 눈에 띄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기업은 과거보다 더 적은 시간이나 비용으로 더 많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도 근로자 봉급을 올려줄 수 있고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사람들 소비력이랑 비슷한 속도로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AI가 발달하면은 경제가 빠르게 상승해도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케빈 월시 입장에서는 일단 AI 성장이 물가 안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계획의 비판적인 시각이 뭐냐? 아니 AI가 발달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생산 효율성 높이고 뭐 기업에서 생산 단가 낮추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직원들 봉급을 더 챙겨주면 되는데 만약에 기업이 봉급을 더 안 챙겨주고 오히려 직원들을 대량으로 자르거나 이러면은 기업 직원들만 돈 다 닦아먹고 입 싹 닦아버리면은 어쩌냐? 그러면은 양극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AI가 생산성을 높여줄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데이터 센터 아니면은 뭐 칩 생산 같이 AI 인프라 지금 투자가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과열이 됐어요. 근데 이제 AI 쪽으로 투자나 그런 산업 역량이 몰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기존의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나 물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AI 쪽에 납품할 그런 반도체 공급량을 맞추려면은 자동차나 폰 같은 다른 전자제품에 들어갈 반도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재료나 공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인력도 제한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폰이나 자동차나 전자제품 생산 단가도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또 이거대로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 양쪽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시 의장이 원하는 그림으로 가려면은 일단 AI에 투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빨리 생산성을 향상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반발이 심한 게 뭐냐면은 기업이 그런 식으로 AI에 투자를 하고 뭐 발달을 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이거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어야 피켓 들고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 이런 케빈 월시처럼 미국이 지금 AI 성장해 가지고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을 높이는 거에 대해 지금 몰빵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가지 전략이 뭐냐? 바로 국가 부채 삭제 작전입니다. 아까 제가 미국 정부 빚이 39조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국 돈으로 6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빚이 많으면은 이자 내는데 급급해요. 그냥 이자 액수만 따져도 이미 미국은 국방비나 의료 지원 예산보다 높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자 내는데 급급하면은 교육, 복지, 치안, 뭐 인프라 투자할 돈이 부족하겠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망해가는 겁니다. 솔직히 미국이 세금을 못 걷어서 돈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중간에서 빈땅 치는 놈이랑 슈킹하는 놈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건 맞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 다 한통속입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척결을 못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빚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빚을 삭제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정부가 이 부채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갚는 게 아니에요. 자, 마법입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채 가치를 녹이려고 트럼프가 지금 짱구를 굴리고 있어요. 자,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채를 어떻게 녹이느냐? 1단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강제로 낮춥니다. 연준 의장 그죠? 살살 긁어가지고 강제로 낮춰요. 왜냐? 지금 빚이 40조 달러인데 금리를 낮춰가지고 새로 빚을 내는,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새로 돈 빌리는 거에 이자의 금리를 낮춰야지 미래에 또 미국이 더 많은 돈을 이자로 안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물가를 일부러 상승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아까 그 케빈 월시 이야기랑 상충이 되죠. 잠시만요. 기다려 보세요. 자, 금리가 낮아져 가지고 기업이나 시민들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고 구매력이 상승하면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겠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됩니다. 예, 돈의 가치가 줄면은 40조 달러 빚의 가치도 주는 거예요. 예, 빚의 가치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은 물가가 오른 만큼 노인복지연금, 그런 복지 혜택 액수도 같이 올려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렇잖아요. 물가가 올랐는데 연금 수령액을 안 올려주면은 노인분들은 똥값이 된 돈으로 아무것도 못 사요.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 수령액도 올려줘야 됩니다. 미국 법으로. 그렇게 금리를 낮추고 물가를 올리면은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 지출도 올라가는 거예요. 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비용 지출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죽창 들고 백악관으로 가는 편도 티켓을 끊겠죠. 아니면은 선거 때 트럼프 정당에 표를 안 주겠죠.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갖다가 정부가 세금을 안 올리고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인플레이션 수치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 수치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조작이라고 하면은 또 그죠? 그죠? 가다마에 입은 그 백인 남자 두 명이 저희 집에 문을 두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조작이라고 하면 위험하니까 물가 상승률 산정 기준을 바꾸는 걸로, 유도리 있게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부가 여러분들 정직하게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여러분들 살림살이 빡빡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연금 수령액, 복지 혜택을 늘리겠습니다 하고 사회보장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지급을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빚이 더 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인플레이션 수치 계산이나 발표를 이거를 살짝 건드리면은 숫자상으로는 물가가 별로 안 오른 것처럼 약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이만큼인데 그 수치를 갖다가 유도리 있게 해가지고 낮게 발표를 하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장을 볼 때는 이거 부담인데 수치상으로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가가 높아서 죽겠다 죽겠다 난리잖아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아닌데요?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시면은 별로 안 올랐는데요? 기분 탓이겠죠. 기분 탓이겠죠. 비싸다면서 소고기를 왜 드세요? 그냥 닭고기 드세요.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단백질입니다.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오지게 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여러분들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간에 뭐 물가는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세금은 정부가 그대로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후에 거둔 세금의 가치로 인플레이션 이전의 빚을 갚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립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돈을 빌려서 생산을 많이 하고 고용을 많이 해요. 건물도 많이 세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용이 느니까 사람들이 봉급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 쓸 돈이 생기니까 뭘 많이 삽니다.
그러면서 뭘 많이 사고 이러면은 세금도 많이 거치겠죠. 부가가치세 이런 걸로. 그런 식으로 소비가 늘면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은 돈 가치보다 물건의 가치, 물가가 오르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그 대신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빚의 가치도 떨어져요. 말하자면은 다른 거 다 올랐는데 빚은 아직 옛날 숫자로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세금 수입을 늘리고 과거에 멈춰 있는 이 빚 40조 달러를 그냥 갚아버리는 거예요. 새 돈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새로 거둔 세금으로 옛날에 고정돼 있는 그 빚 40조를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사는 물건값은 올리고 그 오른 만큼 세금은 받지만 물가 상승률 수치를 손을 봐 가지고 정부는 지출할 돈을 아낌과 동시에 받은 세금으로 과거에 멈춰 있는 빚을 갚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채를 갚는다고 하지만은 결국 국민들이 실제로 비싼 돈 주고 물건을 사지만은 가스라이팅 당해 가지고 '아 내가 과소비를 하는 건가?' 생각하게 한 다음에 결국 거둔 세금으로 부채를 줄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나는 한 5번은 들어야 알 것 같음. 그러면은 제가 그냥 솔루션만 말씀을 드릴게요. 솔루션만.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이제 펴잖아요.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폈을 때 제일 피를 보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은행에 현금을 저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은행에 현금 쌓아 놓고 은행 통장에 잔고에 얼마 남겨 있는지 딱 보면서 흐뭇해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피를 보는 거예요. 왜냐? 통장에 꼽혀 있는 돈 숫자는 그대로인데 물건 가치는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으로 뭘 사려고 해도 부족해지는 거예요. 실제 가치가 살상 녹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이랑 같이 월급이 오르는 사람들은 좀 나은데 고정적으로 정부가 주는 연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런 노년층 사람들은 물가가 올랐는데 정부는 계속 물가가 별로 안 올랐으니까 연금 수령액을 안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받는 돈으로 더 비싼 음식, 더 비싼 물건 이거를 사야 되기 때문에 생활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 뭐 밑돌스가 이야기해 가지고 "내 이거 샀다." 뭐 밑돌스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투자 조언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실물 자산 보유자죠. 예. 실물 자산 보유자.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식이나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 가치가 똥값이 되고 물가가 오르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집값이 쭉쭉 오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샀는데 옛날에 집 계약했을 때 진 빚은 예전 가치에 머물러 있으니까 고정금리니까 빌린 돈을 이제 갚기가 더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에 현금이 꽉 들어차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통장에 있는 돈으로 물가 상승에 가장 이익을 받는 그런 뭐 대기업들 있죠. 소위 이제 우량 주식이라고 불리는 그런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이제 투자를 하거나 왜냐하면은 금리가 낮아지고 이제 기업들이 대규모로 프로젝트를 벌일 거고 그거에 대해서 또 대대적으로 사업을 벌리면은 또 벌어들이는 수익도 많으니까 우량 주식을 사 놓으면은 같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뭐 부동산이라든지 금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모순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모순. 방금 전까지 제가 케빈 월시 그 연준 의장은 AI 덕분에 물가가 안 오를 거라고 주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든 금리를 내리면은 그리고 일부러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유도해 가지고 40조 달러 정부 빚을 녹이려고 하는데 이게 두 개가 그죠? 연준 의장은 AI로 물가를 잡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 트럼프는 빚을 탕감한다고 물가를 올리고 싶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표면적으로 트럼프가 물가 올린다고 안 해요. 트럼프는 표면적으로는 물가를 내린다고 할 거예요. 근데 금리를 내린다는 그 자체가 물가를 올리는 행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략의 묘미는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해야 돼요. 그게 그래야 묘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연준 의장하고 트럼프하고. 오케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핵심. 트럼프가 만약에 빚을 녹이겠다고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려 가지고 돈을 마구 풀잖아요. 그러면은 물가가 통제불능으로 폭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고 정권이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 경제 정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패가 바로
케빈 월시가 말하는 그 AI 생산성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 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물가 상승 압력을 갖다가 AI랑 로봇이 커버를 쳐 주면서 공급량이랑 비용 절감으로 밑에서 꾹꾹 눌러 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뜨겁게 타오르고 막 시장에 돈이 넘쳐서 부채 실질 가치는 살살 녹아내리는데 AI라는 브레이크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파국으로는 치닫지 않게 그렇게 버텨주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AI 산업의 전폭적인 지지를 계속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고 인플레이션 올려가지고 빚을 삭제하면서도 실제 시민들이 듣기에는 그죠? 아니면은 피부로 느끼는 그런 데미지도 컨트롤 해줘야 정권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트럼프가 막가파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정책을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 건가 안 이루어질 건가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100% 실현이 될 거라는 말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같이 못 움직였을 때는 계속 먹고 살기가 빡빡해질 거 아닙니까? 경제가 금리를 내려 가지고 물가 상승이 안 잡히고 오히려 더 심해지잖아요. 빡빡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중간 선거 완전히 참패당하고 레임덕 시작하면서 남은 임기는 그냥 행정명령 몸통 비틀기로 쥐어짜내면서 유지해야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국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피를 토해 가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런 물가 상승 지수로 꼼수를 부리는 게 미국이 개발한 뭐 혁명적인 꼼수 이런 게 아닙니다. 한국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IMF 때도 그랬고 그랬어요. 만약에 나는 지금 먹고 살기 개빡센데 계속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 들먹이면서 실제 물가 상승은 얼마 안 됐다고 가스라이팅을 오지게 조지잖아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거랑 비슷한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꼼수를 부린다는 거 아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란 전쟁 후에 미국 정부가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과제가 뭔지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그리고 정부 부채 삭제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미국 정부의 움직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